고령의 환자가 허리 통증을 나이 들면 당연히 있는 거지 방치하신다는 건데요. 점차 오래 걷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칭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저는 고고한의원 대표원장 한의사 고예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요통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령층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요통 환자 수가 2018년 약 220만 명에서 2022년에는 2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2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또한 노인병학회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 이상이 만성요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통증을 나이 들면 당연히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신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요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가 뻐근하다가 점차 오래 걷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더 떨어집니다.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낙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또 이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고령의 환자일수록 허리 통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적절한 운동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건강 수명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인 셈이죠.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칭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허벅지 뒤쪽의 큰 근육은요, 이게 많이 뭉치게 되면 골반이 뒤로 당겨지게 되고 허리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누워주세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줄 건데요. 무릎은 최대한 펴고 허벅지 뒤쪽을 이렇게 뒤쪽을 잡고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이 최대한 안 구부러지도록 해주고요. 가능하시면 종아리를 당겨주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여기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늘어나는 거를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이런 자세로 15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이게 혹시 너무 불편하시면 반대쪽 다리를 조금 세우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발끝도 당겨주시면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쭉 유지해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뒤쪽이 쭉 늘어나는 걸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숫자 4처럼 발목을 무릎 위로 올려주세요. 이 다음 무릎을 굽힌 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허벅지 뒤쪽으로 깍지를 껴주세요. 그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무릎이 굽어진 쪽, 발목이 올라간 쪽에 엉덩이가 당겨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겨지시는 만큼 엉덩이 근육이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반대쪽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발목을 올려서 허벅지를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쪽 엉덩이 근육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10초 유지해 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2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흉추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흉추 스트레칭은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거예요. 먼저 옆으로 누워서 엉덩이도 90도, 무릎을 90도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팔은 앞으로 쭉 뻗어서 양팔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팔을 천천히 쭉 들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바닥에 닿게 해줍니다. 이때 몸통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 등 가운데 흉추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엉덩이는 최대한 고정을 하고요. 엉덩이가 따라가지 않도록 무릎이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하체는 고정해 주시고 흉추만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시선도 자연스럽게 손끝을 따라가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세요. 이 같은 동작을 5회 정도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광배근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광배근은 허리부터 옆구리, 어깨까지 쭉 넓게 이어져 있는 근육인데요. 이거를 스트레칭 해볼게요. 먼저 무릎을 꿇어주세요. 무릎을 꿇어주시고 엉덩이와 발꿈치는 최대한 붙이도록 노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팔을 앞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엉덩이가 많이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쭉 해주시면 어깨를 최대한 바닥 쪽으로 더 눌러주시고 숨은 한번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셨으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볼 건데요. 왼쪽으로 쭉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더 늘어나는 걸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왼쪽으로 쭉 늘려주시고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음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앞, 왼쪽, 오른쪽 한 세트를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힙 오픈 운동인데요.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양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오른쪽 먼저 해볼 건데요. 왼쪽 골반이랑 다리는 정확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쭉 내려가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가 당겨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주의할 점은 몸통, 왼쪽 다리는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주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해 줄 거예요. 내려오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이게 내려갈 때 골반이 같이 딸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내려가고 올라오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실게요. 다음은 브릿지 운동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워주세요. 발의 위치는 너무 가까이 말고 무릎보다 살짝 앞에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팔은 엉덩이 옆에 편안하게 내려주시고 바닥을 짚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줄 건데요.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어깨, 골반, 무릎이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으셔도 되고 일직선으로 유지해 주시면 되거든요. 허리를 더 과도하게 꺾을 필요는 없어요. 일직선으로 유지해 주시고 항문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겁니다. 저절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내려오세요. 다시 마시고 올라갑니다. 쭉 그러면 허벅지 앞쪽도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 엉덩이 근육도 조여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내려오시고 이렇게 10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힐 스퀴지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골반 깊숙한 곳의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통증을 줄여주게 될 겁니다. 먼저 엎드려 주세요.
그 다음에 양손은 이마에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올릴 건데요. 무릎을 살짝 벌려서 발 뒤꿈치가 닿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사이를 세게 붙이는 겁니다.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되면 양쪽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에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힘을 주고 숨 마시고 내쉬고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이거를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동작은 코브라 운동인데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오래 하고 계시거나 뻣뻣하신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먼저 엎드려 주세요. 엎드려서 양 다리를 적당한 넓이로 벌려주시고 양손을 이렇게 해서 쭉 일어나 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꺾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쭉 펴주세요. 그리고 고개도 뒤로 젖혀주시면 조금 더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등 쪽이 쭉 펴지는 걸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쭉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가 주세요. 이게 너무 힘드시면은 아프다 요 바로 직전까지 딱 요 정도, 이게 아프다 딱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쭉 해서 올라와서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후 내쉬면서 돌아오시면 돼요. 더 하실 수 있으시면 쭉 팔을 조금 더 펴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5초간 유지해 주시고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오늘 가르쳐드린 스트레칭과 운동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이 편안한 범위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허리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동작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복부나 골반에 힘을 잘 주지 못하거나 다른 데로 힘을 들어간다거나 허리와 골반을 잘 고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절대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만 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후 익숙해지시면 점차 난이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중에 작은 습관 관리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중요한 습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인데요. 오래 앉아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허리 뒤에는 작은 쿠션을 받쳐주시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앉는 자세 하나만 바로 잡아도 허리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인데요.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허리에 실리는 하중도 커지게 되는데요. 특히 복부 비만은 척추를 앞으로 끌어당겨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움직임입니다. 1시간 이상은 같은 자세로 있지 말고 50분 정도 일했다면 5분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다리를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허리뼈 주변 연부 조직의 혈액순환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게 더 빠른 지름길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에요. 특히 다리를 꼬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장시간 앉아있으면 척추에 압력이 훨씬 집중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 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잘못된 물건 드는 습관이에요.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굽혀서 들어 올리면 척추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최대한 굽히지 마시고 곧게 세운 상태로 들어야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다가는 허리 디스크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과음과 흡연 습관입니다. 많이들 모르시지만 술과 담배는 척추뼈와 디스크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결국 이 디스크가 만약에 손상됐다면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허리 건강은 거창한 관리보다는 나쁜 습관만 피해도 절반은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사실 무릎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굽고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프니 그냥 걷기라도 해야지 하시는데 걷고 계단 오르고 하면 안 돼요. 척추 고관절까지 연쇄 손상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낙상과 골절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악순환이에요. 진짜 악순환.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무릎이 더 아프고. 이게 어떤 근육 운동보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먼저 무릎 통증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만 생기는 게 아닌데요.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무릎에 있는 인대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도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무릎을 관절 전체 구조물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받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평소에 자주 아프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몇 년을 병원을 잘 안 다니시고 버티신 거죠. 근데 점점 걷는 게 힘들어져서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됐고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졌어요. 결국 빗길에 그냥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보행장애, 체중 증가, 척추 고관절까지 연쇄 손상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낙상과 골절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무릎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굽고 약해집니다. 꾸준히 쓰면서 지켜줘야 하는 관절이죠.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 그냥 걷기라도 해야지 하시는데 사실 무릎이 이미 불편하다고 느끼셨으면 무리한 걷기보다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무릎에 반복적인 하중을 주는 반면에 근력 운동은 무릎을 직접 보호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버팀목이 돼서 이렇게 딱 버텨주면 걸을 때 충격이 줄어들고 관절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할까요? 가장 핵심은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무릎을 펴주는 힘을 담당하고 무릎 관절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또 엉덩이 근육, 둔근도 무릎에 가는 부담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함께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프던 분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꾸준히 키워주면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무릎을 보호하는 길은 덜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 든든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무릎은 여러분을 버리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근육으로 지켜줄 때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고르게 강화시킬 수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속 걷기 운동입니다.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걷는 운동은 체중이 물에 의해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근육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가볍게 체중을 싣는 요가나 필라테스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엉덩이를 올리는 브릿지 운동이나 고양이 자세, 소자세 같은 이런 간단한 요가 동작은 무릎에 무리가 없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바닥에서 하는 동작 위주라서 무릎에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무릎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운동들은 무릎에만 좋은 게 아닌데요. 무릎을 보호하면서
있으면서도 전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에요. 이 첫 번째 실내 자전거는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종아리 근육까지 고르게 발달시켜줍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폐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체지방 감소에도 좋아요. 무릎이 불편한 분들도 운동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물속에서 걷는 운동은 전신 유산소 운동이에요. 특히 물의 저항 때문에 팔과 어깨,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쓰게 되죠. 그래서 무릎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체중 조절, 허리 건강, 전신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물속 운동은 몸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장점까지 있어요. 세 번째, 요가나 필라테스는 무릎에 무리 없이 허리, 골반, 복부, 코어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회복, 허리 통증 예방, 체형 교정에도 도움이 되죠. 즉, 무릎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심장, 혈관, 허리, 체중 관리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몸 전체를 돌볼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누워서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아픈 쪽 무릎에 수건이나 두루마리 휴지 또는 작은 베개를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 적당한 크기와 높이를 맞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고 누워주세요. 그 다음에 수건을 받친 쪽을 바닥을 향해서 지그시 눌러주신다는 느낌으로 쭉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갈 거거든요.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힘을 빼시고, 이게 어떤 근육 운동보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훨씬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허벅지 앞쪽에 단단해지게 힘이 간다는 느낌이 들으시면 돼요. 쭉 눌러주시고 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숨 내쉬면서 다시 힘 풀어주시고,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힐 슬라이드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천천히 무릎을 들어서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천천히. 이때 중요한 점은 발 뒤꿈치를 바닥에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아픈 게 느껴지시면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안 아프신 범위만큼만 천천히 올라오시고 2, 3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 다리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이쪽만 천천히 가서 아프시면 멈춰주세요. 다시 2, 3초 멈추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10번씩 3세트 양쪽 번갈아 가서 해주시면 돼요. 운동 중에 무릎이 아프면 참아야 하나 멈춰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정답은 무조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운동을 즉시 멈춰주세요. 통증이 나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작은 손상이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릎 주변 인대나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괜찮겠지 하고 버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 다음은 냉찜질을 해주세요. 운동 중 발생한 통증은 대개 열감과 붓기가 동반되는데요. 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냉찜질을 하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쉬었는데 통증이 금방 가라앉으면 단순 근육 피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붓기나 열감이 계속 빠지지 않고 지속되면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관절이나 연골,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강도를 낮추고 시간도 줄여서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예전 강도부터 시작하시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무릎의 신호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게 두렵지 진짜 무서운 건 무릎을 잃는 겁니다. 통증은 나를 지켜주는 경고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습관과 동작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의 최악인 자세 2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의 자세는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화장실에서 주방일 할 때 습관처럼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는 무릎 연골에 체중이 몇 배로 실리면서 관절을 압박해요. 특히 무릎 앞쪽 연골 손상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양반다리 자세예요. 바닥에서 오랫동안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무릎이 옆으로 비틀리고 관절 안쪽에도 큰 압력이 생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잘 펴지지 않는 분들은 특히 피하셔야 돼요. 운동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피할 운동은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계단은 무릎의 체중이 4배에서 5배 이상 실리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매일 계단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연골 손상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스쿼트인데요. 체육관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젊고 건강한 무릎에도 부담이 크거든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무릎은 소모품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관절입니다. 나쁜 습관은 줄이고 무릎이 편안해지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 대퇴사두근이 진짜 많이 쓰이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무릎 아프시기 전에 강화하려고 하면 해도 돼요. 그러면 계단 오르는 거 괜찮은데 이미 무릎이 아프다, 아파서 나 운동해야지 하고 걷고 계단 오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더해서 무릎이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 대부분 허벅지 근육이 진짜 없으세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무릎이 더 닳고 체중이 더 많이 실리니까 연골이 더 많이 닳아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세요. 이게 되게 악순환이에요. 진짜 악순환.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무릎이 더 아프고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 오르기 하면 안 돼요. 운동으로 무릎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릎 관절을 위해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2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관절 안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뻣뻣함이 줄어들고 관절 움직임이 한결 편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이 식품들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한데요. 단백질은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소플라본은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관절이 약해지기가 쉬운데요. 콩류 섭취가 보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음식으로 챙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이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자극을 받아서 점점 튼튼해집니다. 덕분에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관절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무릎이 이미 많이 손상이 된 분들이나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장시간 걷기를 하면 오히려 무릎에 하중이 과도하게 실려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많이 걷기보다는 내 무릎이 편안한 범위에서 가볍게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무릎 관절염 예방과 진행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걷기 운동은 무릎 질환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화 신발 선택, 평지 걷기, 스트레칭 같은 기본 습관만 잘 지켜도 무릎은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환자분이 종아리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걷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이상 막 걸은 거예요. 근데 막 종아리가 쥐나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데도 그럴 때도 걸었대요. 제가 걷지 말라고 했더니 걷기 운동 좋다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그럼 하셔도 1-2시간 정도만 하셔라. 4-5시간 그렇게 못 걸었대요. 막 너무 아파서. 근데 그렇게도 계속 또 하신 거예요. 아니 걷기가 좋은 거 맞는데 그렇게 아프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된다고. 1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제가 정해줬어요. 무릎에 무리만 주지 않는다면 걷기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무릎이 편안할까요? 첫 번째, 평지를 선택해주세요. 언덕이나 계단은 무릎의 체중의 몇 배가 더 실리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공원 산책로처럼 평평한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세요. 처음부터 오래 걷기보다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고 무릎이 편하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이 아프기 직전까지만 걷는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발을 꼭 신경 써주세요. 굽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크게 합니다. 쿠션이 어느 정도 있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어주시는 게 무릎을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네 번째, 걷기 전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이 허벅지 앞뒤와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평지에서 편안한 속도로 좋은 신발을 신고 스트레칭을 곁들여 주는 것,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무릎은 훨씬 편안하게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걷기는 단순한 운동 같지만 무릎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 전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이 무리하지 않는 걷기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칼로리 계산기부터 켜는데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고 싶다면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이 잘 소화하고 잘 쓸 수 있는 영양소 비율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3kg 빠졌어요. 이런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체질이란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적게 먹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면 굶어서 빼야지 하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실제로 며칠만 덜 먹어도 체중계의 숫자 자체는 금방 줄어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빼면 대부분 요요가 옵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즉 굶어서 뺀 몸은 더 쉽게 지방을 저장하는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2번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오히려 더 살이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운동과 식단 조절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게 바로 체질 변화예요. 체질이라고 하면 흔히 타고난 거라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살찌는 습관과 대사 패턴을 바로잡으면 체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분은 쉽게 살이 빠지고 어떤 분은 변화가 더딘 경우가 있죠. 그 차이가 바로 체질적 상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열이 많고 소화력이 강한 분은 조금만 조절해도 금방 체중이 줄어요.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똑같이 식단을 조절해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으로 이어지고 어떤 분은 아예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개인 체질과 몸의 균형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려면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는데요.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체질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은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셔주시고요. 늦은 밤 폭식을 피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과도하게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줄여주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소화기계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기본 습관들이 쌓여 있으면 몸은 점차 지방을 덜 쌓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변하게 돼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적게 먹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지 않아요. 혈당이 자꾸 출렁이면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인슐린이 하는 일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자주 오르게 되면 인슐린도 자주 나오고 지방이 많이 생기겠죠?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단 음식이나 흰쌀밥, 빵, 음료수 같은 걸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몸은 금방 배고파지고 또 먹게 되고 결국 지방이 더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사람은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혈당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습관과 음식 선택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할 때 밥부터 먼저 많이 드시죠? 대신에 채소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 섬유질은 위에서 소화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채소로 배를 먼저 채우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겠죠. 두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흰쌀, 흰빵과 같은 정제된 곡물은 금방 혈당을 올리지만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불필요하게 많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함께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또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을 빼는데 핵심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지방을 먹는 거예요.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이런 건강한 지방은 지방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는데요. 사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조력자예요. 또 이런 좋은 지방은 세포 막과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해서 다이어트 하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거죠. 결국 장 건강과 다이어트 성공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이에요. 특히 정제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떡, 라면,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자마자 빠르게 소화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 결과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결국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을 때입니다. 몸에서 당으로 쓰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지방 저장 창고를 채우는 원인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계속 과잉 섭취하면
왜냐하면 몸은 늘 당이 들어오니까 지방은 굳이 쓸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이게 대사유연성 저하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살이 잘 안 빠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칼로리 계산기부터 켜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기록하면서 하루에 몇 칼로리 섭취했는지 꼼꼼히 따지기도 하시죠. 물론 칼로리 조절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몸에서 쓰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500kcal를 과자로 먹느냐, 고기와 채소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반응, 인슐린 분비, 이런 지방 축적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체질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칼로리 숫자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체질이나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50%, 단백질 25%, 지방 25%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50%죠. 주로 현미,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 단백질은 25%, 근육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다이어트 후에 요요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육량이 유지가 돼야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지방도 25%예요. 좋은 지방은 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데 필수적이고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식품을 선택하면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어요. 물론 체중 감량이 급한 분이나 운동량이 많은 분들은 단백질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한 끼 식사를 구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현미밥 한 공기, 이건 탄수화물이죠. 구운 연어와 두부 요리, 이거는 단백질. 다음에 시금치 나물과 샐러드, 섬유질을 보강해주고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 드레싱, 이거는 좋은 지방이에요. 이렇게만 구성해도 균형 잡힌 탄단지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이게 줄여서 저탄고지 식단을 많이 하시죠. 고기와 버터, 치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줄이는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저탄고지를 하면 체중이 빨리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데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연료로 쓰는데 탄수화물이 거의 없으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고기와 지방 위주의 식단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개인 체질에 따라서 소화장애나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기간 체중 감량이 목적이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 싶으시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칼로리보다 탄단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칼로리를 줄이더라도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게 되죠. 지방을 너무 줄이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줄이면 대사가 무너집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고 싶다면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이 잘 소화하고 잘 쓸 수 있는 영양소 비율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체질 변화는 단기간의 기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3kg 빠졌어요. 이런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체질이란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살이 찌는 체질에서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 최소 8주, 즉 2개월 이상은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근육량이 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는 적어도 몇 주 이상이 필요합니다. 4주, 8주, 12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4주차까지는 식습관과 수면, 가벼운 운동 루틴이 자리 잡으면서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전보다 좀 덜 붓는다, 피로가 줄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8주차까지는요. 혈당과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면서 체중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체지방률도 줄고 옷을 입었을 때 핏도 달라지게 되죠. 마지막에 12주차 3개월 정도 되면요. 새로운 습관이 거의 생활화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예요. 이렇게 꾸준한 루틴이 핵심인데요. 기간만 채운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가볍게 걷기 20분, 점심은 현미밥, 단백질, 채소로 균형 맞춰서 드시고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차 마시거나 마지막 중요한 거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지켜주시는 거, 이런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2, 3개월만 지키셔도 몸의 대사 패턴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체질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최소 8주 이상 꾸준한 루틴이 필요해요. 빠른 결과를 쫓기보다는 내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진짜 해답입니다. 살 빠지는 체질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피해야 할 음식과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에 단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하는 거예요. 밤 9시 이후에 먹는 라면,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음식은 우리 몸에 지방으로 직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녁 이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고 대신 혈당은 쉽게 오르면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또 밤에 먹은 음식은 장과 간에 부담을 줘서 다음날 아침에 피로도 심하고 붓기도 심해져요. 즉 살 빠지는 체질로 가려면 늦은 밤 단 음식과 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게 제1원칙입니다. 체질 변화를 촉진하는 생활 습관 무엇일까요?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수면 리듬 지켜주는 거예요.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게 기본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고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그렐린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폭식을 유발하거든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지방 대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물 대신 당분 있는 음료로 채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에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과 인슐린 리듬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가급적이면 비슷한 양으로 드시는 게 살 안 찌는 체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러닝머신, 웨이트 트레이닝을 떠올리지만 사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체질 변화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걷기.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지방 대사가 달라지게 돼요. 두 번째,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이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10번에서 15번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인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은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의 대사 효율을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체질 변화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몇 킬로가 줄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인 거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새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4주, 8주, 12주가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달라져요. 다이어트는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더 가볍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의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